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12번째 이야기 은하 대백과사전 12번째 시간에는 지구 인류의 문명 역사를 살펴봅니다. 문명과 또 다른 문명이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외계 생명체와의 문명과 만남이 있었을 때를 상상해 봅니다. 칼 세이건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외계 문명이 충분히 방문했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구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상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은 외계인의 목격담과 영상, 사진들로는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UFO, 외계인에 대한 정보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요? 제법 그럴듯한 증언과 목격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것들도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구소련의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전투기나 항공기 조종사들의 경험담, 수없이 많이 찍힌 사진과 영상들, 심지어 외계인의 시체를 수습했다는 군인의 증언도 있고 외계인을 간호했다는 간호장교의 생생한 증언들도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외계인에 관련된 정보들은 1급 비밀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칼 세이건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모두 거짓이기에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칼 세이건은 외계인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외계 생명체와 외계 문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가 있을 확률을 믿는 것 같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우주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행성들 중 반드시 지적 생명체가 고도의 문명을 일으켜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먼 훗날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주로 끊임없이 많은 정보와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시 우주로부터 오는 외계인의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우주로부터 정말로 신호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01년 물리학자 조제프 프리에의 눈에 띈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훗날 이집트 유물에 새겨진 문자를 해독해냅니다. 그가 바로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약탈해온 수많은 문물들 중 로제타석에 새겨진 문자 해독을 시도했고 규칙성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수세기 만에 이룬 일입니다. 이 기간마저도 문자에 탁월했던 샹폴리옹이 없었다면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문명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인데 외계 문명으로부터 온 전파 신호가 있다면 해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한 알기 쉽게 보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만약 쉬운 언어를 선택한다면 우주의 공통 언어인 과학과 수학이 가장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동일한 물질과 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중력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원소들이 근원이 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지적 생명체들은 우주를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발전했을 것이기에 서로가 보내는 신호를 반드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주 안에서만의 상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우주 안에서 또 다른 외계 생명체가 있기를 바라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상상력을 넓혀간다면 우주라는 공간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그곳에 생명체는 우리밖에 없을 수도 있고 다중우주, 우주와 우주가 여러 개가 존재해서 이 우주만큼 큰 곳마다 한 생명체씩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주에서 다른 차원의 우리 우주로 방문했을 가능성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우주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 개념과 전혀 다른 물질,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향해 아무리 많은 신호를 보내고 거기 누구 없냐고 소리쳐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의 한계나 우주의 크기와 넓이의 한계 때문에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우주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존재들이 지구를 수없이 방문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눈에 발견되고 영상에 담긴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의 UFO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상상력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칼 세이건은 거기까지 생각을 끌고 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주 안에서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지적 생명체들이 동일한 물질로 형성된다면 서로가 우주의 공간을 직접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그 방법은 간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파 천문학입니다. 외계의 한 행성에 백과사전에 실린 모든 정보를 전송하는데 몇 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파는 빛의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며 별과 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성간 물질에 흡수되거나 산란되지도 않기에 현재로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와 교신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만 정확하게 안다면 그들과 교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에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주에서 우리와 전파를 통해서 통화가 가능한 누군가를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직 소통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칼 세이건이 따져보고자 합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이 극적인 우연의 연속으로 탄생했다 하더라도 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의 숫자는 이런 우연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추정해보기 위해 코넬 대학교 프랭크 드레이크 교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시도해보았습니다. 우선 은하수 은하 안에 있는 별의 총수의 개수를 추측해보고 행성들을 동반할 수 있는 별의 비율을 계산하고 다음으로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행성의 개수를 추측해봅니다. 여기까지의 숫자를 대입하는 데에는 비교적 오차의 범위가 크지 않게끔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대입해야 되는 수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확률값과 생명체가 지적 능력을 갖추며 진화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값을 구하는 데에는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심각하게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험해 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례만을 경험하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진화해 왔으며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것도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칼 세이건은 대입을 시도해 봅니다. 계산하면서 자신의 추론과 추측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독자에게 자신의 마음대로 수를 대입해 보라고 합니다. 정확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의 항성 별이 약 4천억 개 정도 있다고 본다면 그 대부분의 별들은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4천억 개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태양계와 비슷하게 10개 정도로 추산해서 태양과 같은 항성이 1300억 개 정도 되는 걸로 추론을 한다면 행성은 우리 은하에만 1조 3천억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도 이렇게 많다니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넓은 것 같습니다. 1조 3천억 개의 행성들 중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의 행성의 개수를 계산해내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보수적으로 대입합니다. 태양계에는 지구를 포함해서 2개나 4개 정도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씩만 있을 것이라고 계산해 넣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개수가 우리 은하에 3천억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제부터 대입해야 될 숫자는 추정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추측해 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의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자기 복제를 하면서 진화할 수 있는 확률의 값에 칼 세이건은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마저도 칼 세이건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생명이 탄생하지 않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억 개 정도의 행성이 진화할 수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명체가 된 1000억 개의 행성 중에서 과연 문명을 이룩할 수 있는 생명체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칼 세이건은 지구의 역사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없었기에 기적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대입해 보기로 합니다. 생명이 탄생했다면 그 생명체는 분명 진화할 것이기에 그중 1% 정도는 기술 문명 사회를 이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는 과학자들마다 주장이 다양하지만 중간 정도의 값이라고 합니다. 이 값을 대입하면 10억 개의 행성에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지적 생명체로의 진화할 확률에서 만약에 0.1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1억 개가 나오며 0.01%를 대입해도 1000개의 다른 지적 생명체가 우리 은하에만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주에 외계 문명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 생명체가 고도의 기술 문명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대입해야 합니다. 지구 안에서도 지적 생명체들은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문명을 이룩한 종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칼 세이건은 지구의 역사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인류가 경험한 값을 대입해 보기로 합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지구 생명체 진화 역사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므로 이 값을 대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값을 대입하면 우리 은하에는 10개 정도의 외계 지적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으니 먼 미래에는 너무나 다양한 외계인들과 소통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외계 생명체들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기에 참으로 미약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억지로 계산을 해보는 수준이지만 우주에는 분명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것 같으며 우리보다 월등히 앞선 문명이 우주를 이미 탐험하고 다니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1947년 7월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에 있는 한 목장에 외계인이 타고 있던 우주선이 추락했고 총 4명의 외계인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3명은 시신으로 발견되고 1명은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외계인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는 장교의 증언도 나왔고 당시 부상을 입은 외계인을 간호했던 마틸다가 생전에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주는 이미 고등 지식 생명체들의 정복 다툼이 시작되었고 부상당한 외계인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행성에서 왔다고 합니다. 도메인 행성의 외계인들은 우주의 25%를 이미 지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태양계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군인이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지구에서 핵폭발이 있어서 확인차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9대의 우주선이 시차를 왔다가 한 대가 번개를 맞아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마틸다는 외계인으로부터 텔레파시 같은 방법으로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마틸다가 실제로 외계인과 소통했고 외계인이 말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끊임없이 발견되는 UFO와 신기한 사건들이 정말 외계 생명체의 지구 방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궁금한 것은 이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칼 세이건이 이 사건을 충분히 접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역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을 텐데 미국 정부의 언론 플레이와 입단속 때문에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진실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거짓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정말 속 시원하게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문명을 이룰 확률을 계산했고 그 확률에 따라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의 만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문명과 문명과의 만남을 잠시 돌아봅니다. 두 사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례로 프랑스 원정대의 대장 라페루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탐험가이며 원정대의 대장이었는데 1786년에 알래스카 해안에 위치한 리투야만이라고 부르는 곳에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일지를 들여다보면 당시 원주민들은 평화롭게 대하는 프랑스 원정대를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만큼 불편하게 했다고 합니다. 철 제품들을 탐을 내고 문물 교환을 끊임없이 시도했으며 시도한 것을 넘어 무척 성가시게 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장한 병사가 지키고 있는 곳에까지 침범해서 장교 제복을 훔쳐가고 신기한 물품들에 대해서 상당히 욕심을 부렸다고 합니다. 라페루즈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그들을 응징하려고 하였으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명령을 따라 그들을 경멸하기를 했지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앞선 문명이 평화를 지킬 의지를 가지고 인내심으로 대했을 때 문명과 문명은 이렇게 평화적일 수 있었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는 또 하나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우리가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을 상상할 때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바로 앞선 문명이 그렇지 못한 문명을 파괴하고 약탈하며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문명의 만남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린 후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는 그저 정복의 대상이 되었고 수없이 많은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으며 아즈텍, 마야 등 수많은 문명이 사라져버리기까지 합니다. 아즈텍인들이 남긴 보고서를 보면 스페인인들은 황금을 보면 원숭이처럼 날뛰며 좋아했고 온통 탐욕으로 가득 찬 얼굴로 금을 닥치는 대로 챙겼으며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 돈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짐처럼 배에 실어 날랐으며 가축과 같이 대우했습니다. 윌리엄 뉴먼은 우주에서도 이와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갖춘 외계 생명체들이 우주를 이와 같이 탐험하고 정복하고 확장시켜 나갔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마틸다가 증언했던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넓은 우주에 인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공허한 외로움이 밀려와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인 우주가 탄생시킨 생명체가 있기를 바라며 그들을 애타게 찾았는데
우리가 보낸 신호들이 오히려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듯 생명체들은 선한 본성, 평화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본성과 성향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계의 생명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호의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상상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구를 방문할 만큼의 문명을 이룩한 지적 생명체라면 생명의 존중과 다양성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며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이어왔고 지구에 방문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갖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류가 지구를 개발과 정복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가 현재는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듯이 그들도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정말 외계 생명체들의 것이고 그들이 방문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충분히 노출되었고 이미 많은 것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구가 파괴되거나 정복되거나 식민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더 크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틸다 간호장교에게 들려준 외계인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들이 태양계를 정복하기 전에 태양계를 지배했던 세력들이 인간을 무지하게 만들고 식민지화 시키려고 종교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선한 외계 생명체와 평화로운 조우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100년 남짓 아주 짧은 생애를 모래보다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잠시나마 머무는 우리지만 끝없이 넓은 우주를 상상해보고 우리와 전혀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일은 정말 마법 같은 일이며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상상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예쁘게 보이는 곳이나 넓은 바다가 탁 트여 보이는 곳에 앉아서 아주 맛있는 차와 간식을 먹으며 사유하는 시간을 만끽하고 싶고 또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